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아니라 단지 창가 좌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그 평범한 좌석 하나를 통해 자신의 모든 특권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그는 딸을 앞세우고 예의를 말했고 심지어 도덕성까지 들먹였죠. 그러나 그가 진짜 바랐던 건 고분고분 말을 듣는 누군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한국에서 온 한 여성이어야 했죠.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예약한 좌석에 앉아있던 이은지 씨는 거절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시작된 기내의 긴장은 결국 비행기 전체의 시선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자리 양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의를 가장한 압박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낸 한 한국 여성의 용기와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단호했던 한 사람의 저항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평범한 한국인 이은지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비행기에서 겪었던 조금은 황당하고 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말투가 조금 어색하더라도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잔뜩 지친 몸을 이끌고 보잉 737 기종의 12열 창가 자리에 겨우 앉아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일부러 추가 요금까지 내고 고른 자리였죠. 창밖 풍경을 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건 복잡한 비행기 안에서 제가 누릴 수 있는 작은 사치이자 소중한 안식처거든요.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어질 긴 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도 했답니다. 새로 산 소설책 한 권, 소음 차단 헤드폰, 그리고 무엇보다 제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까지요. 비행기 내부는 마지막 탑승객들로 분주했어요. 머리 위 짐칸 닫히는 소리, 분주히 오가는 승무원들의 발걸음 소리, 그리고 기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웅성거렸죠. 저는 안전벨트를 매고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며 주변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내버려뒀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옆으로 누가 지나가는지 거의 의식하지 못했죠. 그런데 한 분만이 제 바로 옆에 멈춰서기 전까지는요. 제 집중을 깨뜨린 건 낮고 깊은 목소리였어요. 확고하면서도 무언가를 기대하는 듯한, 하지만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죠. 실례합니다만 자리를 좀 옮겨주셔야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제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는 남자는 중년으로 옷차림은 상당히 좋았지만 표정에서는 조급함이 역력했어요.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목에는 값비싸 보이는 시계가 형광등 불빛 아래 번쩍였죠. 몸짓 하나하나에서는 질문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 특유의 거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의 옆에는 6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여자아이가 토끼 인형을 꽉 여안은 채 서 있었어요. 아이는 크고 불안해 보이는 눈으로 제 시선을 피하며 스웨터 끝자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남자는 마치 당연한 것을 설명한다는 듯 한숨을 쉬며 제 옆에 비어있는 통로 쪽 좌석을 가리켰어요. 제 딸이 창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비행 중에 불안해하거든요.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협상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았죠.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남자와 아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리는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예약한 좌석인데요. 잠시 동안 남자는 진심으로 놀란 듯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아니오라는 대답을 듣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의 이름이 마이클 존슨이라는 것을 그의 가방에 달린 상용 고객 태그를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곧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는 마치 제가 처음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더 느리게 반복했어요. 당연히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물론 이해했죠. 롤렉스 시계와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살 형편이 되는 저 성인 남자가
어째서 딸의 필요를 미리 계획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가 제가 당연히 양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제가 다른 나이, 다른 인종이었다면 그의 접근 방식이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어요. 물론 이해합니다. 저는 말했죠. 하지만 저 역시 제 돈을 내고 이 자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미리 예약하셨어야죠. 마이클의 입술이 비웃는 듯 일그러졌어요. 믿을 수가 없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그러더니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키웠어요. 저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문제가 많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없어. 그의 말은 도전처럼 허공에 떠돌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불편한 듯 몸을 뒤척였고 몇몇 층은 고개를 돌렸으며 호기심과 어색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았고 속이 울렁거렸죠. 하지만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우리 옆 통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승무원이 도착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벌어진 일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분위기의 승무원이 우리 옆에 섰습니다. 그녀의 남색 유니폼은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명찰에는 에밀리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마치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링에 들어서는 노련한 심판처럼 저와 뻣뻣하게 서 있는 남자 사이의 긴장감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마이클 존슨이 끼어들었습니다. 네,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죠. 이 여자가 제 딸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지 않네요. 에밀리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마치 그가 진짜 문제를 계속 말하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마이클은 연극적으로 한숨을 내쉬더니 작은 딸아이를 가리켰습니다. 비행 중에 불안해해서 참가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아가씨에게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하더군요. 저는 에밀리를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라도 편견이나 특정 승객에게 굽히는 기색은 없는지 찾으면서요. 승무원은 고객 만족과 항공사 규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직업이고 때로는 가장 목소리 큰 승객의 요구에 굴복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에밀리는 전혀 감명받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이 자리 예약하신 거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에밀리는 다시 마이클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손님 이분은 본인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마이클은 비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옳은 일을 하고 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당연히 항공사는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에밀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는 것 같았죠. 손님 고객 서비스가 다른 승객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앉은 자리에서 강제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규칙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주변 승객들의 시선을 더 끌 만큼 충분히 높아졌습니다. 이건 예의 친절함, 그리고 어른 여자가 아이를 배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가 마치 저를 악당처럼 몰아가는 방식의 날카로운 좌절감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걱정은 이해합니다. 그녀는 그의 연극적인 태도에 전혀 개의치 않고 말했죠. 만약 따님을 위해 창가 좌석이 필요하시다면 이용 가능한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배정된 좌석에서 이동하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이클의 턱이 꽉 다물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 움직여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좌석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반복했죠. 저는 이 자리에 머물 겁니다. 마이클은 짧고 냉담한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주변 승객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고 말했죠. 다 큰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와 자리를 바꿔주지 않겠다는데 말입니다. 기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며 분명히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했고, 다른 승객들은 흥미롭게 지켜보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기다렸습니다. 저는 불편함의 파도가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결정에 의심이 들어서가 아니라 마이클 같은 사람들이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었죠. 그는 단순히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창피하게 만들어 굴복시키려 했고, 최악은 그게 먹힐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손이 책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모든 시선의 무게,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묵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제가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에밀리가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했는지 그녀는 제게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미묘하지만 확실한 지지의 표시였죠. 손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배정된 자리로 가주시죠. 마이클은 코를 벌름거리며 날카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앞부분은 놓쳤지만 마지막 단어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뻔하군. 제 속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에밀리의 자세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뻣뻣하게 세우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열린 채가 마치 모두가 그 말을 들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귀에서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충분히 들어봤기에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고 에밀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무원은 어깨를 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이클에게 고정되었고 차분했던 전문적인 태도는 더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매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기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림은 속삭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말이 나오기 전에 또 다른 목소리가 대화에 끼어들었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우리 뒤쪽 열에서 나온 목소리가 긴장감을 갈랐습니다. 저분이 자기 돈 내고 산 자리라고 했잖아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살짝 몸을 돌려 말하는 사람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짙은 녹색 후드티를 입고 철사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었고 통로 좌석에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에밀리가 이 상황을 확실히 끝내 주기를 기대하는 듯 에밀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살짝 고개를 끄덕여 지지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마이클에게 집중했습니다. 손님 목소리를 낮춰주셔야겠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알카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점점 늘어나는 청중에게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는 마치 동맹을 찾는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다 큰 여자가 6살짜리 아이와 자리를 바꿔주지 않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몇몇 승객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마이클에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는 통로 아래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작은 일 하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서 분노의 파도가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그가 하는 말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제 주변에 쌓으려고 하는 묵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승객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방식, 일부 승객들이 마치 그의 말을 고려하는 듯 망설이는 모습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편을 들고 이것을 기본적인 친절의 문제이지 특권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몰아가고 저를 악당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이기적이지 않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기 다른 모든 분들처럼 저도 이 자리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어요. 좌석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미리 예약하셨어야죠. 녹색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제 대답에 만족한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전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군. 그는 좌절감에 얼굴이 붉어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책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손가락이 표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통로 건너편에 한 여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분 말이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리는 무작위로 배정되는 게 아니에요. 참가 자리를 원했다면 예약했어야죠. 마이클은 그녀에게 고개를 획 돌렸고 그의 좌절감은 새로운 대상을 향했습니다. 아이는 아이라니까요. 그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반복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제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런 전술을 전에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상황을 비틀어 도덕성의 문제로 만들고 선량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나쁜 사람의 문제로 만드는 것. 하지만 무언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승객들이 이제 마이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짜증난 것부터 노골적으로 불쾌해하는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아주 약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에밀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당장 배정된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손님 그녀의 말투는 최종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망설였습니다. 그는 입지를 잃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시도 없이는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당신 자리 가지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같은 사람 옆에 제 딸을 앉히고 싶지도 않으니까요. 그 말은 예상보다 더 세게 저를 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제 가슴 속에서 치솟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알아차린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밀리의 자세가 즉시 굳어졌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손님 저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마이클은 당황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배정된 좌석으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기장님과 상의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누군가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종류의 긴장감이었죠. 마이클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는 진심으로 불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확실함이 항복과 같은 것은 아니었고 마이클 존슨은 쉽게 항복하는 종류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마이클 존슨은 분노와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압박감 반발, 갑작스러운 여론의 전환, 그리고 이제 에밀리의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와 함께 그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힘은 스르륵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보고 같이 가자고요. 그는 마치 그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시험하려는 듯 이제 더 낮은 목소리로 반복했습니다. 에밀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네, 손님. 저는 실시간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의 마음이 다음 수를 계산하며 작동하는 방식, 그는 자신이 이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남자들은 지는 것을 싫어했죠. 옆으로 비켜서는 대신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냥 흥미롭네요. 그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저 여자 편을 든다는 게 말입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아주 다른 대화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기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더 이상 참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손님, 경고합니다. 그녀의 말투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좌석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기장님께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 비행기에 계속 탑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웅성거림은 이제 더 커졌습니다. 승객들은 바짝 다가앉아 속삭이며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실제적인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에밀리가 얼마나 진지한지 가늠이라도 하려는 듯 조종석 쪽 통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는 훨씬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 다른 승무원 에밀리와 같은 남색 유니폼을 입은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그녀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데이비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권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아직 마이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 승객분께 만약 배정된 좌석으로 가지 않으시면 상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순간의 분위기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승객과 승무원 사이의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문제가 된 것이었죠. 저는 마이클의 내적 갈등을 조용한 관찰자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싸우고 싶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계속 밀어붙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존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비행기에서 쫓겨날 가능성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넘을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자세가 약간 수그러들었습니다. 완전한 복종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알았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말 없이 딸의 손을 약간 너무 세게 잡고 통로를 따라 자신의 자리로 쿵쿵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승객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로 아는 척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신을 추스른 후 제게 돌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작게 감사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가 다시 당신을 괴롭히면 즉시 알려주세요. 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비행기 앞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동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제 몸의 긴장이 약간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책에 집중하려던 바로 그 순간 통로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대처하셨어요. 포니테일을 한 여성이 자꾸 이해한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웃음과 한숨 사이 어딘가에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여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란을 피하려고 자리를 옮겼을 거예요. 당신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럴까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순간에 굴복하고 그냥 자리를 옮겨서 상황을 쉽게 만들라는 압박감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존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자리에 다시 편안히 앉으려 했지만 어깨의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폭풍처럼 사라지고 에밀리가 제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에는 씁쓸한 뒷맛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통로 건너편 4줄 앞에 있는 그의 좌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턱을 꽉 다문 채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딸은 여전히 토끼 인형을 꽉 여안고 조용히 눈을 내린 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연민이었을까요? 그 여자아이는 이 모든 것을 자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엉망진창인 상황에 끌려 들어왔을 뿐이었죠. 하지만 제가 가졌을지도 모르는 동정심은 마이클이 고개를 돌려 제 시선을 잡고 비웃는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입 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듣지 못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말투, 그 표정을 알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보다 못하고 제가 문제인 것처럼 날카롭고 무시하는 고개짓이었죠. 저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가 저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이클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열에 있던 승객들이 혼란스러운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승무원 한 명이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손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녀가 그를 향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통로를 따라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분위기의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승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그를 따라갔습니다. 노부부의 짐을 도와주던 에밀리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지만 심장이 빠르고 날카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마이클은 제 열 앞에서 멈춰서 제 앞 좌석을 잡고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아주 잠깐 동안 우리 둘만이 조용한 싸움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자랑스럽겠군요.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고 움찔하지도 않았으며 그에게 반응하는 만족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네, 마이클은 마치 간신히 자신을 억제하는 것처럼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앉아서 피해자인 척하고 있군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죠? 제 손가락이 팔걸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좌석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니었죠. 이것은 통제 자존심, 그리고 전에 아니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남자가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입술을 열어 대답하려던 찰나 에밀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 그 승객 자리에서 떨어지세요. 지금 당장 명령은 날카롭고 최종적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더 밀어붙여서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데이비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묻고 있지 않았습니다. 손님, 만약 즉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저희는 당신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내에 집단적인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승객의 시선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언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이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가슴을 부풀리고 입술을 벌리며 반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를 향한 마지막 한 번의 노려봄과 함께 그는 당신 정말 믿을 수 없군 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발길을 돌려 자신의 자리로 폭풍처럼 돌아갔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가 가는 내내 지켜보았습니다. 에밀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마침내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손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이고는 데이비드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가 무정히에 손을 뻗으려는 바로 그 순간 마이클은 마지막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비행기 전체가 들을 만큼 크지는 않았고 그의 앞 승객들이 들을 만큼 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와 데이비드가 들을 만큼은 컸고 에밀리가 날카롭게 숨을 들이쉬고 데이비드의 표정이 즉시 바뀌는 것을 제가 알아챌 만큼은 컸습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정히를 입에 가져갔습니다. 기장님, 상황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이클 존슨의 비행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기내의 긴장감은 숨 막힐 정도로 짙어졌습니다. 승객들은 속삭임을 멈췄고 일부는 좌석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으며 다른 이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뺐습니다. 데이비드의 무정히에서 잡음 섞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알겠다. 지상 직원과 협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앞에서 대기시켜라. 제 심장이 쿵쾅쿵쾅거렸습니다.
에밀리와 데이비드는 재빨리 움직여 여전히 눈을 똑바로 앞으로 고정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듯 뻣뻣하게 앉아있는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 데이비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지품을 챙겨서 탑승교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마이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토님 에밀리가 그에게 협조할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듯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어린 딸은 토끼 인형을 꽉 여안고 눈동자는 아버지와 승무원들 사이를 다급하게 오갔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습니다. 동정심도 연민도 아닌 극심한 피로감이었습니다. 절대로 여기까지 와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좌석일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아니요 라는 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존슨 씨, 만약 협조를 거부하시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날카롭게 숨을 들이켰고 그의 손은 팔걸이를 너무 세게 잡아 너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통스러울 정도로 천천히 그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는 턱을 꽉 다물고 굴욕감에 어깨를 뻣뻣하게 세운 채 일어섰습니다. 가시죠. 데이비드가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한 걸음 앞으로 내딛다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 동안 저는 그가 돌아서서 제게 무언가를 말하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걸어 나갔습니다. 승객들은 그가 비행기 앞으로 호송되는 모습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참고 있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에밀리는 잠시 더 머물렀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승무원은 몸을 돌려 데이비드를 따라 앞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지자마자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승객들은 서로 속삭였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으며 일부는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통로 건너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좀 조용해지겠네. 포니테일을 한 여성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 뒤 열에 앉은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다른 몇몇 사람들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그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벌어진 일에 대해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르게 반응했다면, 만약 제가 목소리를 높였다면, 만약 제가 조용히 앉아 제 입장을 고수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했다면 이 이야기는 아주 다르게 끝났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스트레스 대립 마이클이 제게 강요하려 했던 굴욕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 한 가지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저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은지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좌석 하나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한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힘 자존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라는 말을 듣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굳건히 서고 압력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때때로 반항적인 행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존중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혹시 그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한국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페셜 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